기자실을 대못질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게 언론 탄압이고 통제입니다. 즉각 중단하라! 특정 언론사에 대해서 취재 현장을 아니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건 이야기하시면 되잖아요. 아니 왜 끼어들어요? 잠깐. 아니 제가 이야기를 하면 잠깐만요. 반박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잠깐만요. 아니 얘기 자체도 못하게 해요 왜? 다. 아니 우사 진행 발언이라고요. 자, 양쪽 다. 들어보세요. 잠깐만 중지해 주세요. 양쪽 다. MBC 전용기 취재 불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당 간사 간에 어떻게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할지는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실에서 어느 기관을 참여 안 시키냐는 대통령실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MBC는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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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에 대해서 불만스러운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탑승을 시키지 않겠다는 이 해괴한 일이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선진국에서 벌어졌습니다. 창피합니다. 말하기가 부끄럽습니다. 박성재 사장과 그 보도진, 보도 간부들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한 MBC는 해체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방송이 자격이 없습니다. 뭐 가짜 뉴스를 마구 생산해 되는 것인데.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5시 정치부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백반장 박마커, 유채커 조멘토, 김현숙 수어통역사, 그리고 정치부회 애청자 정혜원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죠. 심한 감기에 걸린 유 실장이 어느 정도 이제 몸이 완쾌됐다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는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유채커 나가서 이제 발제 준비하면 되고요. 백반장, 조금 전에 이제 영상에서도 봤습니다만 대통령 전용기에 MBC 취재진을 탑승하지 못하게 한 조치를 놓고 정치권이 어제 오늘 연속으로 이제 공방을 벌이고 있잖아요. 자세한 얘기는 저희가 잠시 후에 이제 뉴스픽에서 좀 짚어볼 텐데 네. 일단 오늘 오후에 들어온 속보부터 앞에서 좀 이야기를 하고 갈게요. 안타까운 소식인데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수사를 받아오던 용산경찰서 정보계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용산서 정보계장 정모 경감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발견 당시 상황으로 미뤄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정 경감이 어제 일부 동료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피의자로 입건이 됐고 대기 발령 조치가 된 상황인데 아직 소환 통보는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정 경감이 그동안 어떤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거죠? 네, 정 경감은 헬로윈 안전 문제와 관련된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직원을 회유한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특수부는 최근 정보과 직원들을 차례로 불러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던 중이었는데요. 구체적으로 말해서 용산서 정보과 직원이 참사 사흘 전 대규모 인파를 우려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이 보고서의 원본이 참사 후 사무실 PC에서 사라졌습니다. 정 경감은 그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네. 아마 특수본이 입장을 낼 것 같은데요. 관련 속보가 나오면 저희가 추가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조금 다른 얘기이기도 하고 뭐 어떻게 보면 좀 연결된 얘기이기도 한데 지금 이제 특수본의 수사가 윗선보다는 지나치게 아래로만 향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좀 있어 왔잖아요. 정경감 사망이 앞으로의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번 수사를 놓고 일선 경찰들의 불만과 또 비판의 목소리가 많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경찰 내부망엔 불만과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재난안전부처인 행안부와 서울시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만 하고 있는데 현장 인력에만 수사가 집중되고 있다는 겁니다. 윗선 수사는 느슨하게 하고 경찰 탓으로만 몰고 있다는 건데요. 특수부는 오늘 의혹이 있으면 어디라도 예외 없이 수사할 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동안 뭐 셀프 수사, 뒷북 수사 논란이 있었는데 일선 경찰들이 이제 공정하지 못하다 이런 또 의견들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의 특수본의 수사 방향 저희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정치권의 반응이 일부 나온 게 있어요? 네, 있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말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다면서 더 이상의 희생이 발생해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또 안호영 대변인은 가장 큰 책임은 정책 결정자들에게 있다면서 그런 것 없이 일선 경찰관이나 소방관에게 책임을 전가해선 안 된다고 말했는데요. 국민의힘 쪽 반응도 나오는 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조금 전 뉴스를 보니까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오늘 외부 행사 중에 관련 질문을 받았는데 본인이 이제 법회에 참석하느라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지금은 알지 못한다면서 아주 너무 불행한 일이 연속으로 일어났고 사실관계를 챙겨보겠다라는 그 정도의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아마 관련된 입장이 나오면 저희가 추가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주당이 장외 여론전을 시작하는 등 정치권에서도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서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울의 뉴스픽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4박 6일 일정으로 첫 동남아 순방을 떠났습니다. 아세안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을 가집니다. 대통령실이 전용기 탑승을 불허한 MBC 기자는 결국 민항기를 타고 현지로 떠났는데요. 이를 둘러싼 여야 공방은 오늘도 뜨겁습니다. 관련 소식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5시 하면 다정회 정의원들의 뉴스 큐레이터 울체커입니다. 금요일의 뉴스픽5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첫 동남아행, 민항기 순방 취재, 탄약 수출, 깡통 전세 아웃, 제2의 인생으로 잡아봤습니다. 다정회 톡파원 저 울체커가 나설 때가 다시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뒤 첫 동남아 순방길에 올랐기 때문인데요. 오늘 오전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 국민의힘 지도부 등의 배웅을 받으면서 떠났습니다. 이태원 참사 뒤로 하고 떠나는 만큼 실질적인 성과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의지 밝혔습니다. 아세안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를 참석하기 위해 다음 주 수요일까지 순방을 떠나게 됩니다.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와 그 유가족, 아직도 그 충격과 슬픔에서 힘들어하시는 국민을 두고 순방 행사에 참석을 해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워낙 우리 국민들의 경제 통상 활동과 그 이익이 걸려있는 중요한 행사라 힘들지만 순방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저 톡파원 울체커의 첫 번째 활동 무대 캄보디아 푸놈펜입니다. 윤 대통령은 푸놈펜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과 우리나라의 새로운 대아세안 정책인 한 아세안 연대 구상을 발표합니다. 윤 대통령 아세안에 특화된 협력의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윤 대통령의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은 우리만의 특화된 인도 태평양 전략을 제시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6개월간 우리 외교의 큰 줄기는 동맹 외교, 자유와 연대를 기반으로 한 다자 외교로 이어져 왔는데 이번에 인도 태평양 전략으로 대표되는 지역 외교의 퍼즐을 맞춤으로써 윤석열표 대외 정책의 기본 틀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일에는 한미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삼국 정상 지난 6월 이후 5달 만에 머리를 맞대는 겁니다. 회담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북한 도발입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등 도발할 때마다 공조를 강조했던 한미일이죠. 그 공조 방안 논의하고요. 이어서 한미 정상도 만납니다. 이번에는 48초 환담 아닙니다. 공식 회담입니다. 이 자리에서도 북한 문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Yes, I do think that the broader threat posed by North Korea in the cyber domain will be a topic of conversation between the president of the ROK and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울체커의 그 다음 행선지 인도네시아 발리입니다. 윤 대통령 캄보디아에서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넘어가는데요. 이번 회의엔 3연임에 성공한 중국 시진핑 주석도 참석합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의 첫 번째 조우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를 이유로 순방 일정을 줄인 데다가 사전 협의 시간이 부족한 만큼 정상회담까지는 어렵다는 전망 나옵니다. 한일 정상회담도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일정, 바로 14일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입니다. 지난 8월 미국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 그리고 지난달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 정책 발표로 서로 감정이 상해 있는 두 나라죠.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 이번에도 관련 이야기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And so what I want to do with him when we talk
is lay out what kind of each of our red lines are. Understand what he believes to be in the critical national interests of China, what I know to be the critical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and to determine whether or not they conflict with one another. And if they do, how to resolve it and how to work it out. 그리고 북한에 대한 입장도 서로 다른 두 나라입니다. 이미 북한이 준비를 마치고 때만 보고 있다는 7차 핵실험, 여기에 대한 메시지를 어떻게 도출해낼지 역시 큰 관심사입니다. 이렇게 정상회담이 잇따르는 G20 기간을 겨냥해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은 여기에 대해 핵 도발 우려는 여전하지만 시점은 특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Our concern still remains real. Whether it happens in the next week or not, I can't say. We are also concerned about further potential long-range missile tests in addition to the possibility of a nuclear test. And so we'll be watching carefully for both of those. We are in very tight coordination with both the ROK and Japan. 네, 두 번째 픽은 민항기 순방 취재입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오전 올라탄 공군 1호기, 여기에 결국 MBC 기자는 타지 못했습니다. 계속된 논란에도 대통령실이 전용기 탑승 불가 방침 고수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많은 국민들의 세금을 써가며 해외 순방을 하는 것은 그것이 중요한 국익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자 여러분께도 이런 외교 안보 이슈에 관해서 취재 편의를 제공해 온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 따라서 MBC 기자 일찌감치 민항기로 캄보디아 푸놈펜에 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순방 일정, 출입 기자들도 이미 몇 주 전부터 같이 준비에 들어가곤 하는데요. 저번 순방 때와 마찬가지로 준비를 하던 중에 이번 조치 갑작스럽게 통보받았다고 합니다. 예견됐던 상황은 아닙니다. 예. 원래 대통령 순방은 준비하는 기간이 좀 길거든요. 저희가 여권을 한 3주 전에 대통령실에 제출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진행되는 그렇죠. 사항을 중간중간 기자들이 어디에 순방을 가느냐, 어떤 취재가 가능하냐 체크를 하는 그런 의사소통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의사소통 과정에서 한 번도 언급된 적은 없었고요. 이틀 전 밤 9시에 연락받은 게 처음이었습니다. 여야는 이틀째 이 문제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입니다. 오늘은 당권 주자들이 주로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먼저 안철수 의원입니다. 취재를 불허한 것이 아니고 취재는 하도록 하되 편의 제공을 안 한 것이죠. 전용기를 타는 편의 제공에서만 뺀 것이다. 민항기 타고 와서 취재는 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것은 경고성 조치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적절했는가 아닌가 이런 건 둘째 치더라도 그 MBC 내에서도 보도 윤리상으로 문제는 없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좀 좋은 그런 영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취재를 막은 게 아니라 편의 제공을 안 한 거다. 대통령실과 같은 논리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실 기자단 그동안 편의를 제공받고 있었던 걸까요? 여기에 대해선 다른 의견 나옵니다. 언론사들은 거기에 합당한 탑승 비용을 내고 함께 탑승해서 취재를 해왔습니다. 특히 그 비용이 그 일반 비행기에 비해서 1.5배 정도 비싸요. 그래서 굉장히 한번 대통령 해외 순방을 취재한다는 거는 언론사로서도 그 많은 돈을 내고 경비를 지출해 가면서 또 이것을 또 진행해야 될 아주 부담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것들이 마치 무료 탑승하고 어떤 편의를 제공받는 것처럼 이야기되는 것은 전혀 본질과 다르게 이야기를 훼손시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취재 제한이 아니라고 했는데 취재 거부의 자유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당권 주자도 있습니다. 아무리 취재의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취재를 우리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그런 취재를 하는 언론이 있다면 그 언론은 당연히 저런 페널티를 받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취재의 자유가 있듯이 취재 거부의 자유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용기 탑승이 이제 편의 제공일 뿐이라서 취재를 제한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하고는 좀 관계없이요. 네. 반면 민주당은 졸렬하다, 해괴한 일이다. 윤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볼지 걱정되는 그야말로 국격이 추락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취재를 위한 대통령 전용기에 특정 언론이 대통령에 대해서 불만스러운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탑승을 시키지 않겠다는 이 해괴한 일이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선진국에서 벌어졌습니다. 창피합니다. 말하기가 부끄럽습니다. 문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더 나아가서 이런 식이면 대통령 순방 때 해외에 설치하는 프레스센터 예산 내년에 한 푼도 편성할 수 없다고 나섰는데요. 국민의힘은 그러자 언론 제약이자 탄압이라는 말 꺼내들었습니다. MBC 출신인 배현진 의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이 언론을 대하는 태도가 이 간장종지만하다 정말. 자세의 태도의 변화가 없다면 이 예산은 단 한 푼도 국회에서 편성해서는 안 된다. MBC의 전용기 탑승 문제 때문에 다른 언론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는 것은 그야말로 자가당착으로서 이것이 바로 언론 제약이자 탄압이 될 수 있는 네, 이러한 설정 끝에 여야는 결국 MBC 전용기 탑승 불허는 언론 탄압이다. 그러니 관련 예산은 삭감까지 포함해 논의해달라. 이렇게 부대 의견을 달아서 문체부 예산안 국회 예결위로 올려보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화약고인 국회에 또다시 불을 붙인 이번 논란. 그 끝에 과연 뭐가 남을까요? 과연 저분이 취임사에서 바로 6개월 전에 자유를 33번이나 얘기하고 그리고 유엔 연설에 가서 자유를 또 역설을 하고 한 분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MBC를 아마 국제적으로 그 유명한 정말로 언론 자유를 구가하는 언론사로 만들어 주려고 결심을 한 것 같아요. 네, 세 번째 픽은 탄약 수출입니다. 우리 정부가 탄약을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 협의 중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관리들을 인용해서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155mm 포탄 10만 발을 구매한 뒤 우크라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이 정도면 우크라 포병 부대가 최소 몇 주간 집중 전투를 치르기에 충분한 분량입니다. 국방부는 협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미국을 최종 사용자로 한다는 전제하에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우크라이나와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하지만 미국이 탄약을 받아서 실제 어디서 사용할지는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앞서 푸틴 대통령, 우리나라가 우크라에 무기와 탄환을 보낼 경우 한러 관계가 파탄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는데요. 이번 협의에 대한 반응도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다음 픽은 깡통 전세 아웃입니다. 당정이 전세 사기, 이른바 깡통 전세에 대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양측은 오늘 협의회에서 먼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납세 증명서를 요구할 권리 주기로 했는데요. 임차인들이 임대인들의 체납세금으로 인한 조세 채권 때문에 임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에 대해서 납세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모든 거에 있어서 국세가 제일 우선입니다. 그러다가 보니 이게 임차인들이 들어갔었을 때에 후순위로 밀리게 되잖아요. 또 월세 대신 관리비를 올려받는 방식의 꼼수도 기승을 부리고 있죠. 이걸 막기 위해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픽은 제2의 인생입니다. 경북 봉화군 광산 뇌물 사고 현장에서 221시간 만에 무사히 돌아온 광부 2명. 이분들이 일주일 만에 치료를 마치고 퇴원했습니다. 그중 박정화 작업반장은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무엇보다도 광산 등 산업 현장 안전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 호소하면서요. 오늘도 이렇게 희망찬 기운을 국민들에게 전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막 태어나가지고 아직 돌도 지나지 않는 아주 갓난아처럼 그런 기분입니다. 정말 감회가 새롭고요. 이렇게 살아서 돌아간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제2의 인생을 살아볼까 합니다. 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정 의원님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MBC 기자에 대한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를 놓고 정치권의 공방도 뜨겁지만 언론단체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죠. 어제 저희가 언론 5단체의 반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한국방송협회도 오늘 추가로 성명을 냈죠. 네, 그렇습니다. 이 한국방송협회 헌법 가치인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이 대통령실의 조치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냈습니다. 방송협회는 대통령실이 특정 언론사의 보도를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취재에 제약을 주는 조치를 한 것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했는데요. 보도를 평가해 취재 편의를 제공을 하거나 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 자유로운 취재와 보도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방송 정책을 관장하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어제 국회에 나왔었는데 관련된 질문을 받고 비슷한 지적을 했죠. 네. 강민정 민주당 의원이 어제 이번 대통령실의 조치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올바른 방식이냐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다른 언론사도 위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한테 귀에 거슬리는 그런 보도를 한 언론을 꼭 집어가지고 이렇게 뭐 거의 왕따시키다시피 하는 이런 방식이 올바른 겁니까? 그 취재에 많은 제약이 따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언론사 입장에서도 일종의 칠링 이펙트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칠링 이펙트는 과도한 규제나 압력으로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현상을 뜻합니다. 네, 한상혁 위원장은 오늘도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전해숙 의원이 대통령실의 탑승 불허에 따른 외신의 비판 탓에 국익 기침이 된다고 하자 상당히 공감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8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 추진 당시 페이스북에 쓴 글도 꺼내 들었는데요. 윤 대통령은 당시에 때로는 언론과 갈등을 겪지만 언론의 자유는 헌법상의 가치다라고 적었습니다. 한 위원장은 여기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도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네. 자,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대체로 윤 대통령의 조치 또 대통령실의 조치를 옹호하고 있는데요. 물론 일부 반발의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는 그렇죠. MBC 보도진을 교체해야 한다. 상당히 또 과격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주장도 나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차기 당권을 노리고 있는 김기현 의원입니다. 김 의원 오늘 오전 한 언론 인터뷰에서 MBC 그거는 방송인가? 그거는 요즘 하는 것 보면 방송 자격조차 없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아, 그거라고 했어요? 예, 그거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박성재 사장과 그 보도진 간부들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한 MBC는 해체되는 게 맞다면서 싹 다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언론단체들이 전용기 탑승 불허를 놓고도 언론 자유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반발하는 만큼 김 의원의 이번 발언을 두고도 논란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유채커, 오늘 고른 원픽은 어떤 거예요? 네, 오늘의 원픽입니다. 전용기 못한 MBC, 취재의 자유 대 거부의 자유.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기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발대식에서 국정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공범이라고 정부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측근인 정진상 실장에 대한 수사가 본격한 데 대한 시선 끌기라고 폄하하면서 이 대표의 탄핵이 먼저라고 받아쳤습니다. 백다혜 반장이 관련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많은 인명 피해와 희생자가 발생한 이런 사건 사고에서 수사기관이 과학 수사와 강제 수사에 기반한 신속한 진상 규명을 국민들 모두가 바라고 있습니다. 일단 경찰 수사 그리고 송치받은 후에 신속한 검찰 수사에 의한 진상 규명이 국민들께서 더 바라시고 계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해선 경찰과 검찰의 신속한 수사가 우선이라는 윤석열 대통령.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의 요구에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다시 한번 국정조사를 주장하면서 장외 여론전에 나섰는데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특검을 위한 범국민 서명 운동에 나섰습니다.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그리고 완전한 진실을 찾아내기 위한 특검을 위해서 서명운동에 나섭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이 가능할 수 있게 국정조사와 특검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의 경찰 수사, 경찰 4명과 용산구청장 그리고 당일 현장에서 고생한 용산 소방서장과 지휘팀장을 입건한 상태입니다. 일부 네티즌이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했던 일명 토끼머리띠와 각시타를 소환 조사했지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수사에 골든타임이 있다면 현장 책임자의 법적 책임뿐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와 함께 정치, 도의적 책임을 따지는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야당의 생각인데요. 이 대표 윗선의 책임을 명백하게 하라고도 했습니다.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책임자들의 진지한 사과를 요구하고 사법 책임에 앞서서 내각 전면 쇄신, 총리 사퇴, 관계 장관과 주요 책임자들에 대한 파면을 포함한 책임을 요구합니다. 국민의힘은 진상조사는 경찰과 검찰의 강제 수사 방식이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강제력 없는 국정조사엔 정쟁과 호통만 있을 것이라면서 국정조사에 힘을 다 뺏기고 정작 안전망 구축이 소홀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자체 이태원 사고 특위를 통해 오늘 행안부 산하 재난안전관리본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보고를 받고 개선 방향을 들었습니다. 명확한 책임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진상을 먼저 철저하고 투명하게 규명함과 동시에 희생자, 부상자, 현장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 대책, 유사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점검하고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아픔에 공감하고 책임지는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국회 차원에서 이런 보고를 듣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자는 게 국정조사인데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거부하는 이유, 정의당은 결국 컨트롤 타워, 즉 정부의 책임으로 돌아갈까 봐 몸을 사리는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이 국정조사가 결국은 이런 재난 안전에 대한 컨트롤 타워 이 문제를 향해 있기 때문인데요. 자신들의 어떤 책임을 따져 묻고 그것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전전긍긍하는 태도만 보이고 있지 않는가. 국정조사가 정쟁으로 흐를 수 있다는 주장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정부 책임을 논하다 보면 여야의 공방만 남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다만 책임을 공개적으로 논의할 공론장이 마련되지 못하면 비판의 칼날이 더 매섭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야권 일각에선 이미 대통령 퇴진을 언급하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주권자 시민들의 불꽃이 다시 타오르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대통령 퇴진 촉구 시계도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응당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윤석열 대통령 역시 퇴진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의 입장이 갈리는 점도 있는데요. 이 대표가 주장한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 문제입니다. 이 대표는 오늘 재차 희생자 명단 공개에 힘을 싣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요. 참사를 정치에 악용하는 건 국민의힘이라고 했습니다. 유족이 원하는 방식으로 애도하는 것이 폐륜입니까? 고인의 영정 앞에 그의 이름을 불러드리는 것이 폐륜입니까? 국민의힘은 희생자 명단 공개는 유가족의 슬픔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폐륜 행위라는 입장이죠.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당시 광주 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은 비공개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이태원 희생자 명단은 왜 공개돼야 하느냐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의당 역시 명단 공개 주장이 나오더라도 그건 유족들 입장에서 먼저 나와야지 정치권이 왈가왈부하는 건 옳지 않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국정조사도 정쟁으로 흐를까 우려에 반대하고 있는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 좀 더 강경하게 말했는데요. 희생자의 명단과 사진 공개하자. 네. 저는 이건 미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미친 생각이라고요? 예, 이거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거 개인정보법 위반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부가 희생자들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당신 명단 사진 공개도 됩니까?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 명단을 공개하자고 주장하고 국정조사를 위한 범국민 서명 운동까지 벌이는 것. 이 대표 본인에 대한 수사를 막는 방탄의 성격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 관련 수사,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까지 도달한 상황이죠. 정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재명이란 이름이 102번 들어간다고 합니다. 정 실장을 가리키
불러일으키는 피의자란 단어는 107번 언급돼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요. 검찰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 전 남욱 변호사가 김만배 씨를 거쳐 유동규 전 본부장과 정 실장에게 4억 원을 제공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 실장에게 1억 4천만 원의 뇌물 혐의를 적용했지만 불법 선거자금 혐의를 적시하지는 못했는데요. 다만 정 실장과 이 대표가 정치적 공동체라고 규정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비자금을 마련하는 사정을 유 전 본부장이 정 실장에게 보고했다며 정 실장이 이 대표 재선을 위한 불법 선거자금이 어떻게 조달되는지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장에는 2013년 의뢰 신도시 개발 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정 실장이 사업자 공모 전부터 남욱 변호사 일당을 낙점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후 대장동 개발 사업에선 유동규 전 본부장과 정진상 실장, 김용 부원장이 3인방으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지분을 일부 약속받았다는 건데요.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 이른바 그분 의혹 얘기입니다. 천화동인 1호가 본인 게 아니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들은 건 사실이고. 김만배 씨한테 직접 들으신 거죠? 네. 이 세 사람은 최초 대장동 사업 지분 37.4%를 약속받았다가 24.5% 마이너스 알파로 사업 지분을 조정당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김만배 씨가 이 같은 수익금 배분을 유 전 본부장에게 말했고 정 실장에게까지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정 실장이 수익금 지급 요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양반 미쳤구만이라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수익 배분을 놓고 대장동 패밀리들 간 갈등이 있었다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인데 이 과정에 정 실장도 개입돼 있다는 게 검찰의 의심입니다. 유동규 본부장이 술집을 찾아와서 다짜고짜 저희한테 니들은 배신자야 이러면서 따기를 정형학교에서 따기를 2대를 때리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한 대 맞았고. 앞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부원장에 대한 공소장에도 이 대표의 이름이 57번이나 등장해서 48번 등장하는 김 부원장보다 더 많이 거론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이 공소장에도 이 대표가 김 부원장과 공모 관계라는 점을 적시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김 부원장과 정 실장, 이 대표의 최측근 2사람에 대한 전면적인 검찰 수사, 이 대표는 소설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검찰의 창작 완성도가 매우 낮은 것 같습니다. 검찰이 훌륭한 소설가가 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 이런 허무맹랑한 조작 조사하려고 대장동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작 결국은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국민을 속이고 역사를 속이는 것도 잠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도 정치 이슈로 뜨거운 한 주였는데요. 관련 소식은 들어가서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하자 거리로 나간 이재명, 측근 정진상 영장엔 이재명 102번 등장. 네.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지금 다음 주쯤 소환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현재로선 유력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이미 기소가 돼서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제 그 재판 과정대로 저희가 챙겨야 될 텐데 민주당에서는 기소된 김용 부원장에 대한 징계,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놓고 지금 고심이 크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김용 부원장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 부패 관련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죠. 민주당 당원 80조는 당직자가 부정 부패 혐의로 기소될 경우 기소와 동시에 당직자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적용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건데요. 향후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선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당원 80조엔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당무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 경우에도 개정 당시 지적받은 이재명 방탄 조항 이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김 부원장의 공소장을 최종 확인한 뒤에 당원 80조 적용 여부를 결정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서해 피격 사건 소식도 좀 짚어볼게요. 오늘 속보가 있으니까요. 얼마 전에 서욱 전 국방장관이 석방됐다는 구속적 부심으로 석방됐다는 속보를 저희가 전했는데
오늘 오후에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석방이 됐네요. 네, 서해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김홍희 전 청장이 구속 적부심을 통해 20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구치소로 나온 김 전 청장은 법원 결정에 대한 소감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는데요. 김 전 청장은 서해 피격 사건을 수사를 맡았던 해경의 총책임자였습니다. 충분한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고 이대준 씨의 월북을 발표하고 배치되는 사실을 은폐한 혐의,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 등의 석방 제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김 전 청장의 구속 적부심을 인용했습니다. 다만 보증금 1억 원 그리고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이 붙었는데요. 이는 앞서 석방된 서욱 전 장관과 같은 조건입니다. 당초 이번 주 구속 기한에 맞춰서 이 서욱 전 장관과 김홍희 전 청장을 기소하려던 검찰인데요. 일정엔 다소 차질이 생겼지만 검찰은 이들을 기소하는 데 무리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서 전 장관의 군첩보 삭제 혐의와 관련해서 어떤 게 삭제됐는지, 몇 건이 삭제됐는지 특정이 됐다고 밝혔는데요. 검찰은 이르면 내주 두 사람을 불구속 기소할 예정입니다. 이후 이들의 윗선인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 한동훈 장관과 김의겸 의원이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놓고 국회에서 여러 번 이제 부딪혔잖아요. 관련해서 이제 본인이 제보자라고 주장한 사람이 추가 증거를 제공하겠다, 공개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주선자이자 동석자로 지목이 됐던 인물이 있죠.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이 고소장을 제출했던 인물인데 당일 본인이 청담동이 아닌 영등포에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기록을 제출했다는 거죠. 네, 앞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앤장 변호사들 수십 명과 청담동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세창 전 대행을 동석자로 지목한 바가 있습니다. 이 전 대행은 김의겸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다음 날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었죠. 김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는데요. 이 전 대행은 해당 의혹이 있었던 당일 밤 청담동이 아닌 영등포구 일대에 있었다며 자신의 휴대전화 위치 기록을 경찰에 제출한 겁니다. 네, 이 제출된 기록에 따르면 술자리가 있었다는 7월 19일 저녁 이전 대행의 휴대전화 사용 기록은 모두 영등포구 일대에서 포착됐고요. 이 마지막 통화는 자정 정도에 강서구 등촌동에서 이뤄졌습니다. 또 다음 날인 오전 7시경 첫 통화 장소 역시 등촌동인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이전 대행은 자신의 사무실이 영등포구에 있고 등촌동에서 지인들과 술자리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중간에 20일 새벽 기록도 내야 된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경찰은 김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이전 대행을 조만간 고소인 신분으로 다시 조사할 방침입니다. 한편 경찰은 해당 술자리를 직접 목격했다는 첼리스트에게 소환을 통보했지만 아직까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첼리스트 또 본인이 제보자라고 주장한 그 인물이 추가적인 또 근거 자료를 내는지 어떤 자료인지 저희가 또 추가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엔 민주당 내부 소식을 좀 짚어볼게요. 노웅래 민주연구원장이 사의를 밝혔다는 거죠. 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원장직을 맡은 노웅래 의원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새 지도부에 힘을 실어주고 길을 터주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면서 사의 표명 이유를 밝혔는데요. 당초 노 의원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로 이번 사의 표명을 두고 대내외적인 사퇴 압박이 있었던 거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연구원은 지난 6월 지방선거 패배의 원인으로 이재명 대표의 개양을 보궐선거 출마를 지목했었죠. 이후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은 노 의원에게 중도 사퇴를 요구하면서 강하게 반발한 바 있습니다. 네, 최근 친명계 남영희 부원장의 거취 문제를 놓고 지도부와 이견이 컸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남영희 부원장이 자신의 SNS를 통해 이태원 참사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 탓이다라고 말해서 구설에 올랐는데요. 노웅래 원장은 이를 두고 곧장 지도부에 남 부원장의 해촉 의사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다만 노 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건 이태원 참사 발생 이전의 일이라면서 자신의 사의를 표명한 게 남 부원장의 거취 문제 때문은 아니다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후임 원장은 지도부 논의를 거쳐서 이재명 대표가 임명할 예정인데요. 앞서 이 대표는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김용 부원장을 비롯해서 이현희 전 선대위 전략본부 전략실장, 현우택 전 선대위 대변인 등 친명계 원외 인사들을 주로 임명한 바가 있습니다. 네.
향후 민주연구원장, 차기 민주연구원장은 이제 친명계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그런 분위기네요.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거리 나간 이재명 국정조사 하자, 측근 정진상 영장, 이재명 102번 등장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우 마커의 주민으로 갑니다. 국민의힘 친윤계 의원들이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불만을 표했죠. 주 원내대표가 웃기고 있네 필담 논란과 관련해서 김은혜 수석 등을 운영위에서 퇴장시킨 점을 비판했는데요. 주 원내대표는 앞뒤 사정을 잘 몰라서 하는 말이란 취지로 일축했습니다. 박준우 마커가 주민에서 관련 소식 정리했습니다. 국민의힘 친윤계 윤석열 대통령의 친위대처럼 활약 중이죠. 윤 대통령을 향한 대내외의 공격에 육탄방어로 맞서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의 뜻을 널리 전파하는 데 누구보다 앞장서기도 합니다. MBC는 편파 방송, 왜곡 방송을 했습니다. 과연 MBC를 언론으로 규정하는 것이 맞냐?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그것이 언론이라고 칭하는 것 자체가 저는 부끄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기관을 참여 안 시키냐는 대통령실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의 생각과 조금이라도 다른 의사를 내비친 당내 인사들이 있다면 친위 계도에 나서는데요. 말 그대로 선더불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야, 뒷사람이랑 얘기하지 말고 바로 안 서라. 마 똑바로 서라. 조용히 하고. 학교가 장난이가, 어? 오늘 주민은 친윤계에게 경고장을 받은 3인방에게 포커스를 맞춰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인물은 주호영 원내대표입니다. 의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한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웃기고 있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사적 대화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퇴장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에 대한 모욕이고 그 유족들에 대한 무시이기도 합니다. 2000년부터 2010년까지 4차례에 걸쳐서 수감 태도를 문제로 퇴장시킨 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만한 국정감사 진행을 위해서 김은혜 홍보수석과 강성규 시민사회수석께서는 좀 퇴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8일 국회 운영위원장인 주호영 원내대표가 웃기고 있네란 필담으로 논란이 된 김은혜 홍보수석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을 퇴장시키는 장면이죠. 친윤계는 이 모습이 상당히 못마땅했나 봅니다. 이 주 원내대표의 퇴장 조치는 이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라며 이 옐로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밀려났다는 평도 있지만 여전히 윤핵관으로 통하는 인사죠. 장제원 의원은 주 원내대표를 향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2번을 세워서 사과를 시켰는데 이거는 벌을 2번 준 것이라면서 대통령 참모인데 퇴장을 시킨다는 게 맞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하는 게 나는 맞나 싶어요. 의원들 사이에서 부글부글했습니다. 우리 당원들이 모욕감을 느낀 게 아니냐는 그런 감정을 갖고 있어요. 주 원내대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걱정이 됩니다. 장 의원은 과거 사례에 비춰봤을 때 퇴장 조치는 과했다는 입장인데요. 문재인 정부 강기정 정무수석이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김은혜 수석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기시지 말고요. 우기시지 말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럼 제가 우리 안보가 불안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답변을 여기 우기다니까 뭐예요? 우기다 수석! 우기다가 뭐예요, 우기다가? 말씀 조심하세요! 동부지검장 하시다가 4월 달에 갑자기 차관으로 바로 발령이 나셨습니다. 아들 수사 건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차관으로 발령 난 게? 소설을 쓰신 국회의원들이 지금 물어보는데 지금 장관이 그 자리에 앉아서 소설을 쓰고 있네? 우리 소설가입니까 국회의원들이? 질문 같은 질문을 하세요. 두 사례에서 논란이 된 당사자들이 퇴장당한 일은 없었는데요. 장 의원은 이번 건의 경우 주 원내대표가 지나치게 저자세를 취했다고 본 듯합니다.
우리가 주 원내대표에게 원내 지도부를 이끌 수 있게 한 번 더 기회를 준 것은 오로지 정기국회를 잘 돌파하고 야당의 정치 공세를 막고 소수 여당이니 자존심은 지키면서 성과를 내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드러난 걸 보면 좀 걱정이 됩니다. 친윤계가 만약에 당 윤리위였다면 주 원내대표에게 경고에 준하는 징계를 내린 셈인데요. 사실 최근 주 원내대표의 스탠스 이분과 비슷합니다. 윤석열 정부 탄생의 1등 공신으로 꼽히지만 이제는 친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을 받는 인사인데요. 안철수 의원입니다. 이 반윤도 그렇다고 친윤도 아니니 이 사이 간자를 써서 간윤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건 정말 적절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나마 저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제대로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 원내대표 안철수 의원처럼 간윤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대통령실이나 정진석 비대위원장과는 좀 결이 다른 애매한 태도를 취했는데요. 처음에는 그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도 받아들일 것처럼 얘기했었죠. 저희들도 국정조사를 배제하거나 안 하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또 국정조사 요구서를 본 다음에 수용 여부라든지 또 범위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할 예정입니다. 참사 초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다. 이 발언으로 성난 여론에 기름을 부었는데요. 주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서도 비판했었습니다. 저는 적절한 발언이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실이나 친윤계 입장에선 곱게 보일 리 없는 언사였을 텐데요. 결국 이번 퇴장 조치가 이 친윤계의 공개 경고를 이끌어낸 트리거가 된 듯합니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자기 정치를 한다는 지적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내가 내 정치 알겠습니까? 그건 각자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저희는 원만한 회의 진행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런 결정을 했던 겁니다. 이번엔 친윤계로부터 이 레드카드를 받은 당내 인사입니다. 윤리위 징계로 따진다면 당원권 정지 6개월쯤 될까요? 연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내뱉고 있는 인물인데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이 팀으로 그대로 국정을 이끌어가기가 굉장히 힘들 거다. 제가 오늘 정부를 재구성하는 각오로 하라고 결단하라고 말씀드리는데 이럴 때는 저는 아직 임기가 4년이 넘나 대통령께서 진짜 정말 새로 한번 생각해보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결단을 하시길 바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고. 네, 유승민 전 의원입니다. 어제도 윤 대통령을 향한 독서를 이어갔는데요.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2개 올렸죠. 하나는 이태원 참사에 대해 꼬리 자르기식 책임 묻기는 안 된다는 취지였는데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지도자의 위선과 거짓을 국민은 꿰뚫어 봅니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팻말은 허언이 되어버렸습니다. 용산경찰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선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걸로 꼬리를 자르고 일선에서 사력을 다해 뛴 경찰관들과 소방관들에게까지 책임을 떠넘긴다면 과연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트루먼 전 미국 대통령의 경고를 좋아한다는 윤 대통령이 정작 행동은 그렇지 못하다는 비판입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감싸는 태도를 문제 삼은 건데요. 엄연히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 되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다 책임져라. 그거는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유 전 의원은 이 대통령이 정신을 못 차리면 여당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윤핵관들에게 당이 왜 이렇게 매가리가 없나, 장관 한 명 방어도 못하나 라고 짜증을 냈다고 합니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끝내 민심을 깨닫지 못하고 역주행한다면 여당이라도 정신 차려야 합니다. 매가리 있게 시시비비를 가려서 대통령이 잘하면 도와주고 잘못하면 견제해야 합니다.
대통령실의 MBC 전용기 탑승 배제 결정도 질타했는데요. 이 자유는 사람들이 듣기 싫은 것을 말할 수 있는 권리라는 조지 오웰의 말을 인용해서 윤 대통령의 이중적인 태도를 꼬집었습니다. 평소 자유를 가장 중시하던 윤 대통령이 정작 자유를 훼손하는 판단을 내렸다는 건데요. 대한민국이 자유와 인권, 평화와 법치라는 이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국가로서 한 국가 내에서 어느 개인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자유가 지켜야 합니다. 유 전 의원은 순방은 국익 때문이란 말에 동의하지만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국익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유 전 의원의 이런 거침없는 고언은 친윤계로선 눈엣 가시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김행 비대위원은 유 전 의원을 겨냥해서 내부를 향해서만 뒤틀린 언사를 남발한다면 우리의 동지가 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는데요. 대표적인 2030 친윤계인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도 유 전 의원을 거칠게 비난했던 바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민주당도 안 하는 주장을 선제적으로 한 것은 굉장히 얄팍한 정치적 노림수다. 이런 식으로 정치하실 거면 그냥 나가서 하세요. 바늘 가는데 실 가듯 유 전 의원과 호흡을 맞추는 인사도 있죠. 이미 친윤계에게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당한 데 이어 영구 블랙리스트에 오른 인물인데요. 예찬아, 그렇게 해서 네가 더 잘 살 수 있다면 응원할게. 네, 블랙카드를 받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유 전 의원이랑 미리 의견이라도 교환한 듯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이 자유라는 두 글자가 가진 간결함과 무거움, 그리고 어려움이라고 짧게 적었죠. 유 전 의원과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을 에둘러 저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대표는 최근 두문불출하면서 집필에 집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당 대표로서 겪었던 일련의 사태를 회고하고 자신의 정치적 지형점을 드러내는 책을 내겠다는 계획이죠. 책에는 윤 대통령과 친윤계 관련 내용도 일부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정치인들을 비판한다 그러면 그것은 단순히 폭탄을 던지는 수준이 아니라 자폭을 하는 수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폭탄을 던지는 식으로 쓰지는 않을 것 같고 정말 말 그대로 어떤 자신의 정치적 생각들을 정리하는 작업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 대통령을 언급하더라도 폭로성 내용은 없을 것이란 예측인데요. 이 폭탄일지 그냥 폭죽일지는 책이 출간된 이후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친윤계의 경고를 받은 3인방의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정당 안에서는 당연히 다양한 견해가 공존하는 법이겠죠. 이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만 민주정당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주민 한마디는 영화 속 한 장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자, 친윤계 경고를 받은 3인방. 물론 이제 유승민, 이준석 그룹과 또 주호영 원내대표 간에는 좀 거리가 있긴 있죠. 자, 친윤계 의원들이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의 퇴장 조치가 상당히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동안 말을 아껴왔던 장제원 의원이 상당히 공격적인 또 그런 발언을 했는데 주 원내대표가 오늘도 다시 입장을 밝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장제원 의원과 이용원이 운영위의 대통령실 수석퇴장을 두고 비판한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질문을 받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장제원, 이용원이 제가 말 못할 사정들을 다 저와 같이 공유하고 있지 않다는 걸 알았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용 의원이나 장제원 의원께서 내가 말 못할 사정들을 다 자세히 내하고 같이 공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어요.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사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알면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또 뭐 다양한 현상에 관해서 다양하게 서로 의견을 가질 수 있으니까 나는 또 그런 의견이 있구나 경청하는 거죠. 친윤계 장제원 의원은 웃기고 있네 필담 논란과 관련해 두 수석을 퇴장시킨 주 원내대표에 대해서 아침에 의원들과 통화했는데 부글부글 하더라라고 전했었죠. 윤석열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수행팀장이었던 이용 의원도 어제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두 수석을 왜 퇴장시키느냐며 문재인 정부 때 강기정 정무수석은 운영위에서 더하지 않았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두 의원이 알지 못하는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했다는 취지로 답한 겁니다. 네.
전반적인 발언을 들어보면 주 원내대표가 자신을 비판한 두 의원과 소통을 한 모양이죠. 그러니까 주 원내대표한테 이 두 의원들과 소통을 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것까지 다 대답해야 하느냐라면서 답변을 피했습니다. 대통령실 지키기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물음에는 제가 가장 열심히 하고 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일축했습니다. 네. 자,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의 퇴장 조치를 놓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또 문제점이 있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당권 주자 중에서는 이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잘한 일이다 이런 입장을 어제도 보였고 오늘도 같은 입장을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때 이준석 전 대표가 안 의원과 장제원 의원을 묶어서 간장연대라고 표현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안 의원은 장 의원과 달리 주 원내대표를 비호하고 나섰는데요. 안 의원의 말 한번 들어보시죠. 일단 이 공적인 자리에서 사적인 대화 나눈다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를 못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퇴장을 시킨 게 적절하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정부에서 민주당의 강기정 수석이 오히려 큰 소리 치면서 사과도 안 하고 조치도 안 했지 않습니까? 나경원 의원하고 부딪혔던 그거 말씀이세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쌓여서 사실은 국민들이 실망을 해서 정권 교체를 시켜주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옳은 조치였다. 네, 그렇습니다. 네, 다만 안 의원 측은 사람마다 좀 다른 의견을 낼 수도 있는 거라면서 안 의원과 장 의원 사이가 어색해진다는 해석에 대해 확대 해석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또 너무 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좀 그렇다면서 안 의원은 본인이 생각했을 때 아닌 사안에 대해선 무턱대고 감싸지 않는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네. 역시 당권 주자죠.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안철수 의원과 반대되는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 김기현 의원은 당내 주호영 원내대표의 조치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건 사실이고 장제원 의원이 있는 말 한 것이다라는 또 그런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또 김기현 안철수 의원 간에 여러 사안에 대해서 의견이 다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자, 다른 얘기로 넘어가 봤어요.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10일 만에 다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자유라는 글을 올렸는데 아까 이제 박마커가 김재섭 위원장이죠. 취재를 했는데 지금 이제 책을 쓰고 있다는 거잖아요. 조금 더 추가적으로 취재한 내용이 있나요? 네, 일단 이 전 대표가 외부 활동은 전혀 하지 않고 이 집필 작업에만 매진하고 있다라고 전했는데요. 그러니까 김재섭 도봉박 당협위원장도 직접 만나지 못하고 이 통화만 나눴다고 합니다. 책 집필은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하는데요. 정치인 이준석의 지향점이 주된 내용이고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도 일부 포함돼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아예 비판적인 뉘앙스만은 아닐 거라고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본인이 여당 대표였을 때 대통령 후보였고 여당 대표로서 대통령을 모셨던 관계이기 때문에 저는 그 내용이 빠질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준석 대표의 말 자체가 원래 매운맛이어서 기본적으로 책 내용 자체가 매운맛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특정 인사라든지 어떤 특정 계파를 향한 비난 같은 것들이 그다음에 폭로성 발언들이 쏟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책 내용을 어렴풋이 알기로 본인이 지금까지 10년간 정치를 했었던 경험들을 총망라하면서 앞으로 정치인 이준석이 그리고 싶은 자기네 정치적 지향점, 정치적 미래 같은 것들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좋습니다. 오늘 주민 제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친윤계 옐로 카드 받은 주호영, 레드 카드 받은 유승민, 연일 쓴소리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정치 인사이드입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참사 당일 행적이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장 점검도 대책회의도 종합상황실 운영도 일단 거짓 해명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특별수사본부가 경찰과 소방, 용산구청 등 아랫단위 수사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정치권에선 이상민 장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정치 인사이드에서 짚어봤습니다. 근데 그 책임이 구체적으로 어떤 책임인가요? 여러 가지 지금 큰 희생이 난 것에 대한 제 마음의 책임입니다. 마음의 책임을 느낀다던 박희영 용산구청장.
자신이 내뱉은 거짓말의 책임도 톡톡히 져야 할 듯합니다. 앞서 참사 당일 자리를 지키지 않은 이유, 경남 의령군 축제 때문이라고 밝혔었죠. 거짓말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구청장님은 집안일, 시제가 있어서 새벽 6시경 용산을 출발하셨고 11시경 경남 의령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2시경 의령 군수 만나셔서 10분 정도 짧게 티타임 하셨습니다. 그리고 4시경에 의령을 출발해서 8시 20분경에 용산을 도착했습니다. 맞습니까? 10분 이런 부분은 좀 더 명확히 시간 같은 거는 체크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박 국천장의 거짓말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참사 당일 오후 8시 20분에 휘농길을 순찰했다고 주장했었죠. 용산구청에서 내려 집까지 걸어가며 거리 상황을 살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찰이 당일 동선을 수사하고 나서자 말을 싹 바꿨습니다. 용산구청이 아닌 앤틱 가구 거리에서 내려서 곧장 집으로 향했다고 말입니다. 박 구청장은 오후 9시가 조금 넘어 역시나 휘농길에 나가 살펴봤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이 역시 거짓말이었습니다. 박 구청장 자택 인근의 CCTV 영상 8시 22분에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 외에는 찍힌 게 없었습니다. 박 구청장은 당시 경황이 없었고 참사 트라우마 때문에 헷갈렸다 이런 해명을 내놨는데요. 사전에 기획된 거짓말은 결코 아니다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글쎄요,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다고 하죠. 박 구청장의 거짓 해명 또 있었습니다. 용산구청이 참사 다음 날 배포한 보도자료, 박 구청장이 밤 10시 50분경 참사 현장에 도착했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실제로 박 구청장이 모습을 보인 건 11시 2분이었습니다. 구청장이 어떻게 된 거예요? 아무런 사전 정보가 없었던 듯 구조에 바쁜 소방대원을 붙잡고 피해 규모를 묻기도 했습니다. 여기 계시면 안 돼요. 지금 환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몇 분이에요? 30명까지. 박 구청장이 마치 일반인처럼 질문을 던지던 이 시각, 용산구청 보도자료에는 11시부터 긴급 상황실을 설치하고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회의에 참석해야 할 박 구청장은 11시 26분에도 참사 현장 인근에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하면서 말입니다. 이런 거 찍지 마세요. 그만하시고. 비상대책회의 열긴 했던 걸까요? 박 구청장이 불참한 회의 이뿐만이 아니죠. 소방당국이 참사 당일과 이튿날 새벽까지 모두 6차례 개최한 상황판단회의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용산구청이 헬로윈 축제에 대비해 운영했다는 종합상황실. 이 역시 상황실이 아니라 당직실이었다는 지적이 나왔죠. 모두 8명이 근무를 했다고 하는데요. 평소보다 3명의 인원이 늘긴 했지만 소음과 민원 담당이었다고 합니다. 종합상황실이든 당직실이든 상황 대처만 잘했다면 문제가 없었겠죠. 당직을 선 사람들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10시 29분 소방에서 사고 통보를 받았지만 관계기관에 전파조차 하지 않았죠. 비상연락망도 가동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행정안전부가 밤 10시 53분에 재난 문자를 보내라 서울시와 용산구에 지시를 내렸지만 용산구청이 문자를 보낸 건 78분 뒤였습니다. 관련 지침에는 20분 안에 발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시 서울시가 용산구 당직실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총체적 부실 대응을 거짓말로 숨기려 했다는 의심을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 과연 트라우마라는 변명으로 상황을 모면할 수 있을까요? 박 구청장, 조금 전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죠. 경찰에 입건된 박 구청장의 혐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입니다. 경찰 관계자들은 물론 소방청장까지 입건한 특별수사본부, 이미 루머로 판명이 된 각시타를 쓴 인원들까지 불러다가 조사를 했죠. 결국 무혐의로 종결 처리했는데요. 특수본은 명확한 참사 경위 규명을 위해서 촘촘하게 살펴보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특수본의 촘촘한 수사, 일선 경찰도 예외는 아니었죠. 특히 용산경찰서 정보과에서 작성했던 이 정보보고서 삭제 논란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는데요. 의혹을 받은 용산서전 정보계장은 규정대로 72시간이 지나서 삭제한 것일 뿐이다 해명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특수본은 업무상 과실치상과 직권남용 혐의 그리고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을 했는데요. 오늘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특수본의 수사망, 어찌된 일인지 유독 윗선에겐 성글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당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당일 행적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죠. 행안부를 대상으론 단 한 차례의 압수수색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수습했던 소방관 간부들을 119 간부들을 입건한대. 예. 그다음에 경찰관들을 이제 피의자로 입건한대. 뇌가 작동을 안 해서 손발이 안 움직인 건데 손발을 자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지성이라고 말해야죠. 설마 이상민 장관의 이 발언을 고지곳대로 받아들인 건 아니겠죠? 행안부는 경찰청을 주의감독합니까? 안 합니까? 주의감독 권한이 지금은 없습니다. 현재. 주의감독 권한이 없어요? 네, 없습니다. 불과 넉 달 전만 해도 경찰 수사권은 이 손 안에 있소이다. 강한 뉘앙스를 풍겼었는데 말입니다. 네. 경찰이 수사를 안 한다 그러면 수사를 해라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은 여전히 유효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정치권에선 법적 책임은 차치하더라도 정치적 책임은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여당인 국민의힘 내에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우려할 만한 인파가 아니었다든지 경찰 배치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었다든지 그건 정말로 적절하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행정안전부 아닙니까? 예.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의 주무부처입니다. 예. 그러면 주무부처 장관은 사실 모든 책임을 지는 게 맞죠. 법적 책임을 가지고 따지는 것은 법관들이나 뭐 검사들이 하는 것이고요. 정치인은 정치적 판단과 책임을 지는 것이니까 국민 눈높이를 잘 고려해서 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대통령실에선 이 장관 책임론에 수습이 먼저라며 일단 선을 그었는데요. 세월호 참사 당시 상황을 예로 들기도 했습니다. 물러난다고 해서 지금 당장 급한 게 아니잖아요. 세월호 같은 때 보면 당시 해수부 장관께서는 다 수습하시고 8개월 후에 사퇴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작 당시 해수부 장관의 생각은 대통령실과 달랐습니다. 이주영 전 장관,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는 다르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수습의 임무가 세월호 당시에는 물속에 가라앉아 있는 그 배에서 희생자들을 그 시신들을 이제 수습하는 과정. 그런데 이제 이태원 사고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이미 마무리된 거죠. 뭐 순서라고 할 것도 없이 이제 너무 시간이 지체되면 정부가 민심 수습 차원에서 도의적인 또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건데 그 기회를 일시할 수가 있다. 사고 수습을 앞세워 책임을 피하려다 민심을 수습할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장관의 명은 결국 키를 진 건 윤석열 대통령인데요. 윤 대통령이 먼저 이 장관의 책임을 물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친윤계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장관 하나 방어도 못하느냐 불만을 표시했다는 보도도 나왔죠. 실제로 어제 의원총회에선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수행실장을 맡았던 이용원이 나서 이태원 참사로 사퇴 압박을 받는 이상민 장관을 왜 당이 지켜주지 않느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이 장관 오늘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길에도 배웅을 나갔는데요. 이 장관이 다가와 목례를 하자 윤 대통령이 어깨를 툭툭 치기도 했습니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의 이 장관 감싸기가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만일 야당이 해임건이나 탄핵 카드를 꺼내든다면 이를 거부할 명분이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정치적 후폭풍도 만만치 않겠죠. 오늘의 정치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상민 장관이 이런 식으로
버티고 또 대통령께서도 끝내 감싸고 오늘 슬쩍이 정무적 책임도 질 수 있다. 네. 이런 식으로 흘려내는데 이런 참사를 참사로 받아들이지 않고 언론 플레이로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저는 민주당, 정의당 등 야권이 이상민 장관을 탄핵 소추해야 된다. 강력히 검토를 하라. 네. 용산서 정보개장이 오늘 오후에 숨진 채 발견됐다는 그런 속보를 앞서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요. 관련해서 여러 가지 추가적인 얘기가 나오는 거를 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일단 그 정치권의 반응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꼬리 자르기 수사에 의한 비극이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영환 대변인의 논평인데요. 참사의 책임을 오로지 아랫선으로만 떠밀고 있는 수사 행태가 초래한 희생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고 또 정의당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책임 떠넘기기 무리한 수사와 압박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밝혀야 한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강압 수사 또 무리한 수사가 있었던 건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자 특수본도 입장을 내놨다고 하네요. 특수본은 아직 소환 조사도 하지 않았다라면서 강압 수사설을 부인하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직 국민의힘의 입장은 나오진 않고 있는데 나오는 대로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이제 백다혜 반장하고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일선 경찰들의 불만이 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상을 밝히는 거는 좋은데 전체적인 방향이 윗선으로는 안 가고 아랫선으로만 지금 향하고 있다는 게 일선 경찰들의 이제 불만이라는 건데 그동안 이제 언론에서도 많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죠. 행정안전부나 서울시 등 윗선에 대한 수사는 왜 이루어지지 않느냐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는데 오늘 특수본이 관련해서 입장을 밝힌 내용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이 형사 책임을 지을 수 있는 구체적 법리 판단과 법령 해석에 더해서 수사를 통해 어느 정도 구체적 사실관계가 파악이 돼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혐의 관련성과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인정이 된다면 어느 기관이라도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리 검토와 수사를 통한 관련성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상위 기관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네, 특수본은 경찰과 소방, 구청 등에 대한 수사를 우선 진행할 걸로 보이는데요. 오늘도 서울 용산구청과 용산소방서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서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어제는 용산구청 안전재난과 직원을 소환해서 헬로윈데이 안전대책 등을 확인했고요. 서울종합방재센터 직원을 상대로는 전반적인 119 신고 접수 처리 절차를 물었습니다. 다만 행안부 관계자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좀 다른 얘기인데요. 좀 속보가 하나 또 역시 중요한 속보가 하나 있는 게 있죠. 라임 몸통이라고 불리던 인물이죠. 김봉현 전 회장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는 그런 속보가 들어왔네요. 네, 맞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오늘 오후 1시 반쯤 이 김 전 회장이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부근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사라져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3시 1심 결심 재판을 앞두고서인데요. 김 회장은 2018년 10월부터 라임 자산운용에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회사 돈을 포함해 수원 여객, 상조회 등 자금 1,000억 원 상당을 횡령하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전자장치 부착 등을 조건으로 보석 석방됐었는데요. 조금 전 김봉현 전 회장에 대한 전국 지명 수배가 떨어졌다는 속보도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 이제 영상이 김봉현 전 회장의 얼굴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상태고 전국에 지명 수배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혹시 보신 분들은 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앞서 저희가 뉴스픽에서 이제 윤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얘기를 하면서 MBC가 결국은 이제 민항기로 출발했다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MBC의 추가 입장이 조금 전에 나왔는데요. MBC가 제가 이제 뉴스를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대통령실 전용기 탑승 배제에 대해서 헌법 소원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순방 예정지로 직행하는 전용기와 달리 하루 먼저 떠나야 했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불편을 겪었다는 그런 내용이 있고 대통령 전용기는 국민 세금으로 마련됐고 언론사가 항공료를 포함한 비용을 지불하고 탑승한다면서 전용기는 대통령 개인의 사적 소유물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아직 구체적인 법적 방법에 대해서는 헌법 소원을 일단 예로 들었는데요. 헌법 소원을 비롯한 법적 구제 절차를 밟기로 했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순방 이후에도 여러 가지 좀 여야 공방도 뜨겁고 또 법적 분쟁까지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네요. 자, 좋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